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몇 개의 욕망이 떠다니고 있을까요? 혹시 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 갖고 싶다는 생각,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바람, 아니면 단순히 치킨이 먹고 싶다는 소소한 욕구까지. 우리는 깨어있는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욕망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6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욕망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욕망에 대해 정반대의 답을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욕망을 버려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욕망을 추구해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같은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죠. 25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논쟁,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틀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철학적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의 대표주자는 바로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깊이 관찰했습니다. 29살의 젊은 왕자였던 부처가 성 밖에서 늙음, 병, 죽음을 목격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이 갈애, 즉 욕망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는데 점점 그 차에 대한 욕망이 커집니다. 매일 그 차 사진을 보고 가격을 알아보고 언제 살 수 있을지 계산해 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차를 살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이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질투가 납니다. 심지어 그 차를 샀다고 해도 만족은 잠깐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욕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의 순환 구조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5천만 원만 벌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5천만 원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의 기쁨 후에 이번에는 1억을 벌어야겠다는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욕망은 끝없이 확장되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목적지에는 절대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부처님은 이런 관찰을 통해 욕망을 완전히 끊어내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욕망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추구했던 청렴과 무욕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적 욕망을 절제하고 정신적 수양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태계 이황 선생은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노자도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욕망을 채우려 애쓰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명품을 사기 위해 빚을 내면서까지 느끼는 스트레스가 바로 욕망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풍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양 철학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에게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나듯 인간도 자신의 욕망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엔텔레키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모든 존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내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 욕망 때문에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때로는 놀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식도 늘고 인내심도 기르고 결국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죠. 만약 이 학생이 처음부터 욕망을 버려야 한다며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기회를 잃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의사 한 명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애덤 스미스도 비슷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욕망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빵집 주인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더 맛있고 저렴한 빵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좋은 빵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현대의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관점을 지지합니다. 욕망과 목표가 있어야 사람이 동기부여를 받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퇴 후 특별한 목표나 욕망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 의미 추구 자체가 바로 욕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욕망은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더 아름답고 직관적인 컴퓨터에 대한 욕망이 없었다면 아이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베토벤이 완벽한 음악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면 그 감동적인 교향곡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를 바꾼 수많은 발명과 예술 작품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강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철학 자체도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이 없었다면 소크라테스부터 현재의 철학자들까지 누가 이런 어려운 질문들과 씨름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완전히 상반된 것 같은 이 두 관점이 실제로는 비슷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을 버린다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욕망을 아예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집착을 버리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얻지 못해도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승진을 원한다고 해보세요. 불교적 관점에서는 승진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를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승진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안 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 말입니다. 반대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욕망 추구도 무작정 모든 욕망을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욕망은 좋지만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해롭다는 거죠. 현대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통찰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욕망과 관련된 도파민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할 때는 동기부여와 행복감을 주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중독이나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두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욕망의 질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 다 같은 욕망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성장 지향적 욕망과 소비 지향적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거나 건강해지고 싶다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우리를 발전시켜주죠. 반면 단순히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물질적 욕망은 일시적 만족만 줄 뿐 장기적으로는 공허함을 남깁니다. 두 번째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과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박 때문에 하는 일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전자는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만 후자는 스트레스와 불안만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철학적 통찰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욕망을 정기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욕망이 나를 성장시켜주는가? 아니면 단순히 즉각적 만족만 주는가?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조용한 시간에 자신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졌던 욕망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이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옷을 사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단순한 충동 때문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또한 욕망을 추구할 때도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그 과정에서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선불교에서 나온 이치고 이치에라는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일회, 즉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만남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었고 콩쿠르에서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연습할 때도 항상 이번 곡으로 대상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죠. 그런데 몇 번 떨어지고 나서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이 한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대로 느껴본 적이 언제였지? 그때부터 연습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건반을 누르는 느낌, 울려 퍼지는 선율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연주하면서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결국 욕망을 버려야 하는가,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추구하되 그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치 연잎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삶의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욕망들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강한 욕망들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거나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망들 말입니다. 이런 욕망들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욕망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속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들을 추구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여유로움도 함께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2500년 철학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